지금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네.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것저것 되게 서류 챙기느라고 되게 네네네. 이제 바빴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요즘에는 거의 뭐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원래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다운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 작년부터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은 국세청에서 바로 회사로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근로자분들이 뭐 따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지 않고도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부금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기부금 영수증이나 월세를 납입한 이 계좌이체 내역을 따로 제출하셔야 돼요. 이 자료들은 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추가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워낙 이제 홈택스가 잘 돼 있어서 그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 간혹 또 이 간소화 자료에 이 내가 그 연말 그 정산 그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한 번쯤은 홈택스에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홈택스에서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연말정산 시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까지도 할 수 있으니 홈택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또 이제 가뜩이나 요즘 이제 월급도 적은데 또 세금을 또 왜 이렇게 많이 떼는지 또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이 연말정산을 좀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 연말정산 꿀팁을 알기 전에 이 연말정산을 왜 하는 건지 일단 그거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개념을 잡고 가야 이 꿀팁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정산을 왜 하는 것인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의미는 그 우리가 매월 이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예, 세금을 떼고 받는데 연초에 왜 또 세금을 또 정산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총 급여를 이제 받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인적 공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신용카드 공제, 여러 가지 이제 소득 공제와 또 이제 이런 세액 공제들을 다 이제 제하고 나서 이렇게 총 세금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신용카드를 지금 얼마나 쓰고 있는지, 또 뭐 교육비나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매월 그 월급에서 이렇게 세금을 제할 때 이러한 그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세액공제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근로자의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받아야 최종적인 이 세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월 납부를 하게 되는 이 기납부 세액과 실제로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적인 세금액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그 내가 낸 세금보다 최종적인 세금이 더 적다면은 이렇게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월급쟁이들이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불만이 뭐였냐면 이것도 내가 챙겨야 더 많이 챙길수록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아예 처음부터 떼갈 때 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떼가지. 왜 이거 몽땅 떼갔다가 나중에 돌려받기 왜 더 힘들게 할까. 직장인들 이런 그런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알겠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연말정산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알려주십시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내용일 텐데요. 사실 그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환급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더 이 세금 혜택이 더 이제 추가가 됩니다. 최대 그 납입 한도를 9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무려 15%나 해줘요. 그래서 그 900만 원의 15%를 곱하면 무려 135만 원의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니까 세금에서 빠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 연말정산 때 이제 환급을 받으려고 이렇게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보시다시피 이 상품은 연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간혹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이제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진 상황이라면은 이 연금을 해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연금을 해지를 하면은 내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혜택 이상으로 세금을 더 납부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예, 본인의 소득 대비 좀 적절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뭐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최대한 한도 내로 네네. 납입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그분들이야 이제 뭐 연금 받을 이제 그 시기가 그렇게 다가오니까 예,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적 공제를 또 이제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 인적 공제는 소득 공제예요. 아까 우리가 소득 공제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그 네네. 세율이 달라진다. 그렇죠. 소득이 많을수록 그렇죠. 혜택이 크다. 그렇죠. 물론 이제 외벌이이신 분들은 뭐 그런 선택 사항이 없겠지만은 맞벌이이신 분들은 이 자녀가 있으면은 누가 이 인적 공제를 받냐에 따라서 또 절세되는 효과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가령 이제 한 분은 이제 연봉이 4천만 원, 한 분은 4억이라면은 당연히 연봉이 4억이신 분이 이 자녀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세금이 많이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시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 신용카드나 이제 현금 영수증, 뭐 체크카드 이 모든 사용 금액을 다 이제 합산을 해서 이 3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내가 신용카드를 쓴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연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이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소비를 많이 해야 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만약에 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이제 연급여가 4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부가 이제 각각 본인 명의의 카드를 쓴다. 그래서 이제 총 생활비를 각각 900만 원이라고 하자면은 그러면 이 부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급여 25%,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을 사용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각각 이제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두 분 다 이 1,000만 원 사용이 이제 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부부 둘 중 또 한쪽으로 이 신용카드를 몰아서 한 분의 명의로만 이 사용을 만약에 했다면은 1,800만 원을 이제 한 분의 명의 카드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소득액의 25%를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300만 원 한도만큼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네. 그래서 부부는 네네. 서로 이런 또 계좌나 이런 거를 네네. 공유해야 되는구나. 이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따로따로 하다가는 네, 오히려 놓칠 수 있다. 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유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이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이 연급여 25%를 사용하기가 또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드 사용액을 높이기 위해 이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본인 카드로 사용을 하고 대신 이제 카드 결제비는 부모님한테 계좌이체를 받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이제 환급에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칫하면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이 이체 내역 때문에 이 억울하게 징여받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진짜 나는 지금 절세하고 있어 하고 나는 현명하게 하고 있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건 모르고 있죠. 솔직히 몰랐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신용카드 공제 받으려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본인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이건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진짜 일반 네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일단 지금 현재 연말정산 많이 받아야 되고 네네네. 부모님
의료비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카드 내역도 네. 그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네네네.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예. 또 한번 짚어주시니까 네네네. 특히나 뭐 나중에 상속받을 게 없다면 뭐 상관없다지만 네네. 혹시라도 뭐 나중에 상속받을 게 좀 있다면 네네네. 이런 부분도 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또 그 주택 청약과 관련된 또 소득공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 청약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예, 주택 청약은 소득공제입니다. 아. 이 주택 청약 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주택 청약이 소득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저는 많아요. 몰랐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이거를 전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주택 청약 소득 공제 이 뭐 요건과 뭐 그런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이 납입액의 40% 공제. 그러니까 이제 최대 한도가 이제 내가 납입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소득 공제되는 건 아니고 300만 원 한도로 거기에서 또 40%를 공제를 또 해야 되다 보니 120만 원을 한도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이제 무주택 세대주만 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그 주택저축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만약에 몰랐다. 그래서 내가 나 한 2018년 이때 나 이거 소득공제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하셨을 때 만약 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오, 그럼 과거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최대 과거 이 5년치까지 우리가 이제 잘못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 이런 부분은 놓치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네네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올해 2023년 좀 달라진 연말정산에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사실 그 작년 대비 그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월세 세액 공제. 맞아요. 요즘에는 또 이 전세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월세로 갈아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단 이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만 해당이 돼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진 않고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무주택 이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월세액이 10%, 12%까지 이제 해주던 게 이렇게 12%, 15%까지 이제 공제 한도 75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이제 최대 15%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뭐 계산을 해보면은 최대 한 112만 원까지 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인데요. 2020년 하반기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대중교통 사용분을 40%에서 공제율을 80%까지 인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여기 좀 많이 혜택을 받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주택임차 차입금, 일명 이제 전세 소득 공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세 그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이제 물론 이제 무주택 근로자만 가능한 거고, 이 공제 한도가 이 300만 원 한도로 이 40%, 그러니까 원래 이제 120만 원 소득 공제가 되는 것이 이 올해부터는 이 4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16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놓치지 말고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주택이 있으셨던 분들이 네네. 이제 집을 팔고 나서 이제 무주택자가 됐을 때 뭐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는 경우 네네네. 그때 이런 거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는 1주택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도 관심도 안 가졌다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무주택인 경우에는 이런 월세 전세 대출에 대한 그런 네네.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이렇게 좀 잘 유심히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이 월세 임대차 계약서도 내야 되고 내가 월세를 지출한 이 이체 내역까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내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인 줄 모른다면은 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제 월세를 부모님이 내주는 거야.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세액공제를 받는 본인의 통장에서 이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월세 세액공제 이체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은 직장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리고 또 아니면 또 이제 친구들을 비교했을 때, 네. 월급은 되게 비슷하게 받는 것 같은데 연봉은 네네. 비슷해요. 근데 네네. 실질적으로 뭐 세금 떼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네네. 금액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 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당연히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겠죠. 만약에 소득이 똑같더라도 친구는 자녀가 있고 나는 자녀가 없다면 당연히 친구가 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친구가 세금을 더 많이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친구도 자녀가 없고 나도 자녀가 없어요. 그치. 네. 그런데 친구는 100만 원 환급받고 나는 100만 원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뭔가 내 거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런 들어요.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배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여기에는 그 한 가지 이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똑같은 소득이라도 이 원청 징수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연봉이 6천만 원인데 그 1년간 실수령액이 뭐 4,5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8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4천만 원일 수도 있고 총 급여가 똑같다고 해도 실수령액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근로자가 이 원청징수 세액을 좀 조절을 해서 그 받을 수 있어요. 이 100%가 이제 기본이라고 하면은 네. 그 100%에서 80%, 120%. 그러니까 이제 남보다 나는 그 세금을 좀 적게 떼고 월급을 더 많이 받겠다. 아니면 나는 세금을 미리 많이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겠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일부러 저는 그 원청징수를 좀 많이 떼서 월급에서 그 세금을 좀 많이 떼서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저는 그래도 그 매월 이렇게 좀 세금을 좀 적게 내고 받고 싶다. 대신 저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내겠다. 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랑 완전히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1년간 원청징수된 세액이 달라져서 연말정산 때 우리 환급받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친구가 나보다 환급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막 배합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 친구는 오히려 나중에 뭐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친구는 나보다 더 많이 미리 세금을 냈던 겁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네. 실질적으로 제가 세금을 그러니까 그 인적공제를 남편한테 다 몰아줬더니 실제로 세금을 평소에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환급 받을 때는 그만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받으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기분은 좋긴 해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까지 더 알려주셨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어느 정도 따라해 보면은 정말 한 100만 원 이상 아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소득공제 얘기했고 세액공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게 뭐 차이가 어떤 차이인 거죠? 아마 뭐 연말정산을 이제 오래 하셨던 분이라면 다 아실 텐데 이제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에 세액공제를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만 원을 제외해 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낼 세금을 제외를 해 주는 것이 이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어려운 부분은 소득공제인데요. 가령 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낼 세금이 300만 원이 절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소득공제를 300만 원 받는데 그럼 과연 내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걸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제가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은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서 이 소득공제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소득세는 아시다시피 이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세율이 올라가게 되죠. 가령 내가 이제 내 그 급여가 총 급여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적용받는 세율은 이 15%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300만 원의 15%.
그래서 45만 원 세금이 절세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득 공제에 그 근로소득이 속하는 이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실제로 줄어들게 되는 세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령 이제 반대로 내 연봉이 4억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적용되는 세율이 40%잖아요. 그래서 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카드 소득 공제를 300만 원을 받게 되면은 300만 원에 40%. 1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카드 소득 공제를 300만 원 받더라도 이 소득이 훨씬 높으신 분들이 이 그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네. 그럼 연말정산을 하면서 좀 네네. 직장인들이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나 아니면 좀 네네.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인적 공제입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이 인적 공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나이 요건 말고 이 소득 요건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 내가 그 나이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뭐 물론 이제 그 부모님이 뭐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간혹 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이 소득 요건에는 이 연금 소득이라든지 심지어 양도 소득까지 포함이 돼요. 네, 이 양도 소득이 포함이 된다는 건 또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소득 활동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 이제 뭐 부동산을 한 채 처분하셨어요, 올해. 그럼 이제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모님은 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왜냐면 일반적으로 작년에도 인적공제로 이제 네네. 받았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큰 네네. 차이가 없으니까 네네. 당연히 인적공제를 넣어버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렇게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인적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뭐 양도소득이나 뭐 연금소득이 없는지까지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그 인적공제를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 다만 이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이라든지 또 뭐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그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이자 배당 소득을 받고 계시다. 그러면은 뭐 그 인적공제 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월세를 받고 계신다. 네, 이 월세 같은 경우도 주택 월세다. 그래서 이 주택 월세가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은 이때는 또 이 소득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소득이 이제 소득에 잡히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면은 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간혹 내가 그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 받은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 소득공제 이런 부분을 연말정산 할 때 네. 내가 잘못 뭔가를 오해해서 잘못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락을 했다면은 그건 뭐 그 뒤에 이제 다시 내가 경영 청구를 해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원래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뭐 이런 인적공제를 잘못해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런 경우. 그럼 이 100만 원은 당연히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신고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괘씸죄까지 추가되는 거. 그렇습니다. 가산세까지 또 이제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